안녕하십니까, 이우연입니다. 오늘은 신용화 교수의 식민지기 이미아 수탈론,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이미아를 대규모로 수탈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겠습니다. 신용화 교수의 이미아 비판론은 우선 사실관계의 적부를 떠나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전혀 망각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기 이미아 소유권의 정리, 이미아 소유권의 근대적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조선 후기부터 진행된 산림 황폐화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905년경에 어떤 백인 기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선을 타고 오면서 산에서 나무 한 그루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반도의 산림이 급속히 황폐해졌습니다. 온돌에 필요한 땔감과 목재 수요가 늘고 식량 수요가 늘면서 개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났으면서 막상 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전근대적 임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산림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산림 황폐화는 농업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금만 비가 내려도 홍수가 되고 며칠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농산을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저의 말이기도 하지만 정조도 또한 똑같은 말을 반복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빈번했던 생태학적 위기가 조선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치산치수가 안 되니 농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조선 후기 농업 생산성의 하락, 그것이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바로 이 산림 황폐화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1910년 이후 조선 총독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농지에서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듯이 산림, 다시 말해 이미아에서는 이미아 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아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소유권으로 정리하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등기에 필요한 이미아도 이미아 대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미아 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식민지기의 이미아 소유권 정리는 하루아침에 일거에 된 것이 아닙니다. 1908년에 산림법으로부터 시작해서 1934년에 연고림 양효가 끝날 때까지 조선에서의 이미아 소유권 정리는 26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신용화 교수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편의상 앞으로는 신용화로 줄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26년여의 소유권 정리 과정의 원칙,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임업 정책의 원칙, 그 목표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산림 황폐화를 배경으로 한 산림 녹화가 최우선,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녹화주의, 녹화가 최고다, 녹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녹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도 산림 녹화는 매우 중요한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산림 황폐를 복구하면 그것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또한 산림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1908년 산림법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산림 이미아 관계 법령이었습니다. 그 19조가 가장 유명합니다. 소유자는 3년 이내에 이미아의 소유자는 소유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간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220만 정보의 이미아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총 면적은 2225만 정보가량이고 그 73%인 1617만 정보가 바로 이미아입니다. 그런데 1917년부터 1934년까지 진행된 조선 이미아 조사 사업에서 파악된 민유림과 그 이후에 민유림이 될 국유림, 임시적으로 국유로 처분한 사실상의 민유림의 합계가 전체 이미아 중에서 62.9%, 999만 정보였습니다. 따라서 산림법에 의해 신고된 면적은 전체 민유림의 22%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10년에는 임적조사라고 해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산림 상황과 소유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임목지가 전국적으로 26%, 411만 정보이고 민유림은 48%, 755만 정보다 하는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24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선 임야조사 사업의 결과에 비교하면 정밀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로서는 최초로 현지에 가서 조사한 실지 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이후에 임야 소유권을 정리하고 산림정책을 세우는데 그 기본적인 방향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화주의가 기본적으로 담긴 것입니다. 그것이 1911년에 제정되면서 1908년에 산림법을 개최한 삼림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림령 중에 조림대부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임야 소유권 정리와 산림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녹화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림대부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유림을 대부해서 조림에 성공하면 황폐한 임야를 숲으로 바꾸면 그 임야를 무료로 내어준다,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국유림은 특별히 어느 누가 가진 임야도 아니고 정해진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막연하게 근처 사람들이 와서 땔감을 해간다, 이렇게 말하는 소위 권리 관계자나 그 권리의 대상이 불분명한 그 무주공산이 바로 조림대부제도의 중심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하는 산림법 19조에 의해서 신고된 면적이 220만 정보고 임적조사에서 추정한 민유림이 755만 정보였으니까 총독부가 그 차이인 535만 정보의 민유림을 조선인으로부터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수탈 면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지금 535만 정보의 수탈 면적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된 토지 소유권, 임야 소유권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극심한 폭력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림법에 따라서 조선인이 임야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선 총독부가 국유림의 연고자라고 하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그 사람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연고자들, 실질적인 사실상의 소유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었습니다. 목재나 땔감, 임야의 주산물, 부산물을 벌목하고 채취하고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토지는, 그 임야는 총독부도 매각하거나 양요하거나 대부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즉,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 삼림법 19조에 따라서 임야 소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유권은 철저하게 보호되었던 것입니다. 삼림령 그리고 그 후속 법규들은 지금 말씀드린 연고자들을 소유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산림 녹화 실적을 거두면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앞서 말씀드린 녹화주의를 관철시키는 방안들이었습니다. 삼림법에 따라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아서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그들이 바로 연고자다, 이렇게 연고자를 규정했고, 이들은 수목을 보호하거나 조림 투자를 하면, 그리고 그 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그들이 이미 조림대부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용하는 조선 총독부가 산림령으로, 삼림령으로 소유권의 추가 신고를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조선 총독부는 조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헐벗은 임야를 수탈해서 국유림을 늘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산림 녹화하는 것, 이것이 조선 총독부의 최우선, 가장 중요한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조선토지조사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1918년입니다. 그 종료를 바로 앞둔 1917년부터 임야조사 사업이 시작돼서 1924년이면 소유권을 조사해서 법적으로 확정하는 사정사무가 24년에 종료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파악된 국유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과 삼림법 19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아서 국유로 간주된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 이 두 개 각각이 618만 정보와 338만 정보였습니다. 이 두 개 합계 965만 정보가, 다시 말해서 전체 임야의 59%가 국유림으로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956만 정보, 다시 말해서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 618만 정보와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 338만 정보의 합계 956만 정보를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민으로부터 강탈한 임야라고 신용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시되는 신용하의 수탈 면적입니다. 이 수치 956만 정보를 근거로 해서 신용하는 조선총독부가 전 국토의 50.4% 1121만 정보를 약탈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약탈 면적 1121만 정보 중에서 85%는 임야였습니다. 국유림 전체를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민중으로부터 수탈한 임야다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이고 두 번째는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강원도에 있는 오지 원시림입니다. 백두산,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이들 임야의 산림자원은 조선 말까지 그 당시의 자본과 기술로는 아직 이용할 수가 없었고 조선총독부가 경영할 새로운 산림으로서 국유로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무주공산입니다. 경제학에선 이것을 두고 자유참입형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규칙이 전혀 없어서 그 결과 소비는 과대하고 투자는 과소한 공유지의 비극, 필연적인, 다시 말해서 자원 황폐화가 필연적인 그러한 살림을 바로 한국말로는 무주공산이다. 경제학적으로는 그것을 자유참입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부는 이 두 번째 자유참입형 무주공산을 연고자 없는 국유림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림을 위해서 조림대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신용하가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을 수탈된 임야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조선인은 과거에는 공유림에 자유로이 들어가서 개간, 방목, 땔감 채취를 하는 등 입회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임야조사 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국유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유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엉뚱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오늘날 공유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조합, 이와 같은 공익단체가 소유하는 임야를 공유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용하의 공유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회권이 박탈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입회는 한국에서는 널리 존재하거나 크게 발전한 민중 사이의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곳곳에 점처럼 존재했을 뿐입니다. 입회는 일본의 고유한 제도였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약속과 규율이 있었다는 것이 조선의 무주공산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공산의 자유참입형 소유권은 산림 황폐화를 초래하고,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근대 어느 국가에서도 그러한 자유참입형 관행을 인정하는 근대 국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독부가 국유림에 대한 자유참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그것을 수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나 국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영하는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탈이라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임야는 총 605만 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20%인 132만 정보가 국유림입니다. 그런데 1924년 조선 임야조사 사업의 결과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을 계산하면은 110만 정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유로 계속 보존할 임야만 따로 계산하면 79만 정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의 국유림은 132만 정보인데 조선 총독부는 97만 정보 또는 57만 정보를 국유림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용화는 97만 정보 또는 57만 정보를 총독부의 수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보가 132만 정보를 국유림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가 조선 총독부보다 더 심각한 수탈을, 민중으로부터 수탈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에서 연고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소유자, 점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고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었고 이후 연고자에게 소유권이 돌려질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부는 사업에서도 이들 연고자를 소유자로 전환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조림 의무를 지우는 것과 같은 소유권자를 확정해 두는 것이 산림 녹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업에서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조림 성적의 기준을 이전에 1911년 산림령보다 훨씬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서도 그 기준에 미달한 임야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로 남게 되는 임야가 사업의 결과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이 된 것입니다. 신용화는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 338만 정보도 약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임야조사 사업 앞과 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임정과 소유권 정지 정책의 기본적인 녹화주의를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부족이었습니다. 1927년부터 34년까지는 특별 연고 삼림 양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고자에게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280만 정보의 연고 임야가 국유에서 민유로 변화하였습니다. 결국 1908년 삼림법에 임야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의 내용으로서는 이미 1911년 삼림령 이후로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1927년이면 총독부의 정책이 산림녹화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산림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림이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위해서는 소유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소유권 정리에서 녹화주의가 마침내 포기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사업에 의해서 전국 임야의 59.1%, 그 결과 전국 토지의 50.4%가 수탈되었다는 신용화의 주장은 식민지기 임야 소유권 정리와 식민지기 산림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화는 식민지기 임정이나 그 결과는 물론이고 임야 소유권의 정리정책 전체를 시야에 넣고 연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각각의 면적을 따로 떼어놓고 각각의 수탈 면적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개의 수치가 제시되었지만 수탈했다, 약탈했다 이런 말만 반복할 뿐 논리를 추구하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단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황당한 약탈 면적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선임야조사 사업에서 민유림은 661만 정보였습니다. 신용화는 당시 총독부가 사유림으로 추정했던 것이 818만 정보인데 661만 정보만 민유림이 되었으니까 그 차이인 157만 정보가 수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818만 정보는 조선 총독부가 사유림으로 추정했던 면적이 아닙니다.
조선의 임업이라고 하는 총독부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민유 및 연고자가 있는 국유임야의 합계는 818만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독부가 추정한 민유림과 연고자가 있는 국유임야의 합계와 조선 임야조사 사업의 결과를 비교하려면 사업의 결과 나와 있는 민유림과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의 합계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61만 정보 플러스 338만 정보 이퀄 999만 정보와 비교해야 되며 사업의 결과 오히려 157만 정보가 민유림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81만 정보 민유림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총독부가 조선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서 민유림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계산법입니까? 저는 이것을 비판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화는 지금도 그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을 비판하는 논문을 그가 읽어는 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용화는 수탈을 강조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서 역사적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 학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그는 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 총독부가 조선 전체의 임야 52%를 수탈해서 조선 전국 토지의 50%를 수탈했다는 언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